지금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 그냥 일단 자세제 장치를 그냥 꺼버리네요. 근데 이 자세제 장치를 끄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박진감이 넘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지금 1단이거든요 요 3000, 4000 요 기간까지는 잘 차가 안 나가요. 5000이 넘어가야 돼요. 일단 살짝 5000까지 올려놓고 5500 여기서 달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5500에서 6000 그 사이가 풀악셀을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상당히 타이트해요. 그 시간 자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속하는 시점도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좀 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 레인지에 맞춰서 그때부터 이제 속도를 올려가는 타입입니다.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지프 체로키입니다. 지난번에 집 랭글러 루비콘 차량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차량을 시승을 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기존의 영상에도 아마 계속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지프에도 온로드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모델로 체로키 모델을 선정해서 오늘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지난번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차들과는 조금은 달라요. 오늘 저도 이 차를 어떻게 보면 체로키 차를 처음 이제 타보는 건데 확실히 성향 부분은 딱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로키 차량 같은 경우는 지프에서 1974년부터 생산 중인 중형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세대 모델을 판매 중에 있고요. 한국 시장에는 2014년 8월부터 공식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중형 SUV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국내 요즘 차량들 자체가 사이즈 부분이 조금씩 이제 커지는 추세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이 스튜디오 차량으로 지금 스포티지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이 스포티지랑 크기가 비슷한 거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프에서 기분 나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지프 체로키 모델 경쟁차종으로 보면 이 시장 상당히 치열합니다. 현대자동차 산타페, 기아, 소렌토, 르노 삼성, QM6, 쉐보레, 블레이저, 혼다, 패스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닛산, 무라노 모델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작년 판매량을 보면 이 체로키 모델 1966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중형 SUV 모델 이렇게 되게 치열한 상황에서도 판매량이 그래도 그 정도 나왔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지프 차량들 이렇게 좀 가끔씩 이제 지나가면서 볼 때가 있는데 이 체로키 그리고 또 혹은 그랜드 체로키 이 차량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랭글러 차량들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는 많이 보인다기보다는 차량이 워낙 이제 특수한 목적이 강한 성격이라 외관에서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금만 봐도 좀 이렇게 머리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체로키 차량 판매 가격을 좀 보면 지금 판매는 총 5개의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트림은 2가지로 되어 있고요.
2.4L와 3.2L 엔진으로 나눠져 있어요. 2.4L 같은 경우는 전륜, 그리고 4륜구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4륜구동의 80전 모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3.2L 모델 같은 경우는 트레일 호크, 그리고 오버랜드, 이렇게 두 가지 모델, 그래서 총 5가지의 모델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일 수도 있는데 2.4L 엔진이 적용된 4륜구동 모델을 오늘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을 좀 보면 엔진 이름 상당히 멋있습니다. 2.4L 직렬 4기통 멀티 에어 2 타이어 샤크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자동 9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23.4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상당히 멋있죠. 범상어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엔진 조금 특징을 설명드리면 GEMA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엔진 매니팩처링 얼라이언스, 이 회사에서 초창기에 제작이 된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크라이슬러, 그리고 미쓰비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죠, 현대자동차가 합작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 이후에 2009년에 크라이슬러에서 이제 각 지분들을 모두 인수를 하면서 2013년도에 이제 타이어 샤크라는 이름으로 엔진 명칭이 이제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름을 상당히 멋있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과 한국 기업의 약간의 이 손때가 묻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기술이 조금 들어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자연흡기 엔진, 저희 채널 보시면 섹션 1 쪽으로 지금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섹션 1 쪽에서 자연흡기 엔진 시승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국내 차량 비중도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약간은 좀 등급으로는 조금 낮은 트림의 등급 차량들을 좀 시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경험으로 보면 사실 제가 이 자연흡기 엔진을 딱 생각했을 때 기준이 두고 있는 배기량은 V6 3.0L부터거든요. 자연흡기 엔진은. 그래야 조금은 약간 이 가속을 했을 때 이 답답함이 조금은 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애매하게 2.4L예요, 배기량이. 그래서 2.0L 자연흡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살짝의 기대를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옵션 설명했지만 패들 시프트도 지금 달려있거든요. 이 자연흡기 엔진은 RPM을 무조건 고 RPM 영역으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해서 주행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시원한 가속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패들 시프트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구동 방식은 집 액티브 드라이브 1이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셀렉터 레인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은 1.8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9.3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8톤이면은) 2.4L 엔진이랑 궁합이 어쩐지도 조금 궁금하기는 하네요. 일단 과속방지 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차량의 서스펜션 구조, 전륜은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서스펜션 구조 세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따로 전자식 대핑 컨트롤 시스템 같은 건 없습니다. 셀렉트 터레인 쪽은 일단 오토로 놔둔 상태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스타일은 그래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이렇게 타고 넘어갔을 때 부드러움을 있는데 약간은 단단한 맛도 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항상 표현할 때 뭐 부드러움을 기초로 한 단단함, 아니면 단단함을 기초로 한 부드러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거의 반반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넘어갔을 때 부드러운 느낌도 만들어주고, 내려갔을 때 하체 쪽에서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괜찮아요. 여기도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일반적인 중형 SUV의 승차감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부드럽지도 않은 딱 중간 성향의 승차감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포츠를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지금 스포츠로 내렸고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내리니까 자세 제어 장치는 그냥 꺼버리는군요. 야, 이건 좀 특이한 구성이래. 아니, 지프 차량은 가끔씩 이게 특이한 구성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게 패들 시프트를 쓰면 저번에 변속도 안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좀, 이게 좀 특이하네. 다시 키면은 켜지네 또? 왜 끈 거지? 그냥 기본 세팅은 그냥 꺼지게끔 세팅이 되나 보네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이 상태에서 올려서 오토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토로 변경이 되어 있죠. 이쪽에는 따로 이쪽에 있군요. 지금 이렇게 오토로 되어 있고, 스노우로 내리면 스포츠는 스포츠로 내리니까 자세 제어 장치는 그냥 꺼버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오늘 비가 내려서 자세 제어 장치는 그냥 켜놓겠습니다. 그래도 스포츠 모드는 유지가 되는군요. 이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변속기를 이제 좌측으로 밀면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수동 제어로 지금 1단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일단 다시 오토로 놓고요. 이 구성을 빼버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연흡기 엔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V6 3.0L, 뭐 V6가 아니더라도 일단 3.0L 이상의 배기량이 나와야 그래도 이 달릴 때의 기분을 조금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적으로 예전에 시승했던 섹션 1에서 시승했던 아마 2.0L 자연흡기 시승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차량들이랑 동일한 이 성향을 좀 보여줍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제가 일부러 6000rpm부터 변속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6000rpm 그 지점부터 이 최고 출력 부분이 좀 이렇게 나오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으로 적극적으로 좀 변속을 해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진 파워트레인 성향 자체가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고 뭐 날렵한 주행을 하고 이런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그냥 일반적인 성향으로 출력이 나오는 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스티어 성향은 언더스티어로 나오는데, 근데 조금 언더스티어 성향을 확실하게 나옵니다 라고 하기도 뭐한 게, 저 구간에서 이렇게 저속으로 돌아 나온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끼기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엔진 배기량에 맞게 무난한 파워트레인 성능이 나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성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는 그래도 엔진 소음이 그렇게 많이 유입은 되는 편은 아닌데, 이 RPM을 조금 높게 쓰면 엔진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여기도 스포츠 모드로 놓고 변속기를 내려서, 이게 지금 풀악셀인데 차가 잘 안 나가요. 이렇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5000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차가 힘을 받아서 밀어주는 느낌이 조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이제 나오는 그 RPM 구간에서의 느낌인 것 같고요. 그 구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엔진 소음이 좀 들어오는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주행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가속 성능도 잠깐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RPM을 높여서 주행했을 때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이 저속에서부터 이제 주행을 이제 쭉 이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RPM이 이 5500에서 6000 RPM까지 이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가 조금 필요해요. 그 시간 때문에 초반에 이 가속을 했을 때 느낌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단점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특징으로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열 실내 옵션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보이는 계기판 7인치 TFT LCD가 적용된 클러스터 계기판입니다. 뭐 기본 구성은 아날로그 타입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이제 설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 구성은 직전에 시승했던 오버랜드 루비콘 차량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차량이랑은 비슷한 구성인 것 같아요. 다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전에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차량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윌리스 실루엣이 약간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량은 온로드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실루엣은 없습니다. 사실 이쁜 거는 그게 좀 이쁘긴 한데, 그래도 이 차량에 딱 맞게 뭐 제작을 해 놓은 것 같아서 뭐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윌리스 실루엣이 좀 이쁘긴 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리고 계기판 좌측 보시면 이제 라이트 그리고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도 직전 차량이랑은 비슷한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메모리 시트가 여기 있군요. 일단 시트는 8웨이 타입으로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전에는 다 수동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총 2개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S는 셋 버튼입니다. 셋 누르고 1번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수동 타입입니다. 그래서 틸트와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좀 제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지프 차량, 그러니까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차량들 시승을 좀 해봤지만, 요거는 제가 탔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이게 조금 앞쪽으로 좀 더 뺐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조금은 이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레스코픽 기능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앞쪽으로 더 빼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 제 체형에는 조금 아쉬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사이즈, 사이즈는 차량이랑 비교하면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냥 무난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쪽에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들은 요 가운데 디스플레이 창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요 버튼류들이고요. 이쪽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사용을 해봤지만 따라가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해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난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디스플레이 8.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기본적인 구성은 지난번 시승했던 모델들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주차 관련 버튼, 이제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데, 에이다스 기능이라고 표현하면은 쉬우실 것 같은데, 이쪽에 세팅 쪽에 들어가 보면 요 안전 보조 기능 들어가시면 이쪽에 이제 에이다스 기능들이 상세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 비상 브레이크, 차선 감지, 측면 거리 경고, 전방 주차, 다양한 에이다스 기능 시스템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프 차량의 에이다스 기능은 참 그리고 좀 전에 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쪽이 이제 주차 관련 보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주행 중이라 따로 이렇게 누를 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 화면에다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보조 주차 기능 관련 버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선 유지 기능입니다. 지금 이렇게 누르면 꺼졌죠? 이렇게 누르면 다시 켜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듀얼 존 타입의 에어컨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우 독립으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1열에는 통풍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통풍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컨트롤즈라고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열선, 통풍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열선도 그렇고 통풍은 강, 약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네요. 여기 버튼은 안 해놨네요. 특이하죠 이거는. 여기도 조그마한 수납함이 있는데 요게 조금 위에서 보면은 크기가 작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깊습니다. 이거 스마트폰 꽂아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활용해 놨다는 거는 좀 좋긴 한데, 일부 기존에 시승했던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이 되게 깊게 만들어 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프 차량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구성은. 그래도 스마트폰 넣기는 딱 좋게 돼 있네. 그 하단에는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마련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셀렉트 트레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총 4가지로 되어 있고요. 오토, 스노우, 스포츠, 그리고 하나는 샌드, 머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오토에 놓고 주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길에서는. 그리고 요 셀렉트 트레인 이제 우측에 보시면 USB 타입 A 포트 하나, 그리고 억스 단자 하나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 커버로 되어 있는 건 12V 파워 아울렛 소켓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들어가 있고, 그 하단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 컵홀더는 그 바로 밑에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센터 콘솔 앞쪽에 컵홀더가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 콘솔, 이 체로키에 달려있는 센터 콘솔도 2단으로 오픈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제일 안쪽까지 열었을 경우에는 차량 등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안쪽에도 USB 타입 A 포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좀 보시면, 기존에 왜 제가 그 지프 오프로드 차량들 시승했을 때 여기 대시보드가 상당히 짧아요 그렇게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차량은 그래도 일반적인 온로드 차량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시보드가 꾸려져 있네요. 확실히 구분점을 있는 것 같아요. 오프로드 차량과 아닌 차량과.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바뀐 게, 이거는 바뀌어서 조금 아쉬운 거기는 해요. 제가 전에 시승했던 루비콘 차량이나 글래디에이터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송풍구가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제가 편하게 썼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가로형 타입의 날개가 들어간 송풍구 이제 디자인들인데,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사용할 때는 그 원형 타입으로 된 송풍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바람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체를 다 설정할 수가 있어서 사용감은 그게 더 난데,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로 봤을 때는 이 구성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렇죠. 여기다 원형 넣으면 이상하죠.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건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다는 거,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인테리어 디자인에는 요 하이그로시 패널을 곳곳에 좀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지금 상단 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얘도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데요. 좀 뒤로 나면 아니야 미안하다 하더라.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픈은 완벽하게 이제 한 번 누르면 딱 1열까지만 열리고, 또 한 번 눌러야 완벽하게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 맞을 뻔했네요. 이 체로키 차량 일단 전면 쪽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지프 차량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세븐 슬롯 그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 시승했던 차량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 길이 부분이 조금은 많이 짧아진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세븐 슬롯 그릴 자체가 기존에 달려있던 오프로드 차량에 달려있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 온로드 차량에 적용을 해놓으면 약간은 너무 투박한 디자인으로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듬어 놓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도 잘 어울리게끔 세련되게 다듬어 놓은 것 같아요. 전면 램프 구성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LED 포그램프, 마지막으로 LED 주간 주행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구성은 지난번 루비콘 차량이나 뭐 글래디에이터 차량에도 적용이 되어 있던 구성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면 디자인만 보면 아무래도 기존 차량이 좀 오프로드 성향이 조금 강해서 디자인이 좀 그렇게 투박하게 세븐슬롯 그릴에 맞춰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존에 달려있던 그 램프 디자인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은 이제 이 체로키 차량부터는 어떻게 보면 온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헤드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걸 좀 어떻게 살려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측면 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휠 타이어 225mm에 18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차량 파워트레인 뭐 이런 성격을 감안하면 사실 요즘 추세는 이제 휠 사이즈를 키우고 타이어 폭을 좀 늘리는 추세긴 한데, 이 전체적인 체로키 차량과는 잘 맞는 것 같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은 잘 된 것 같아요, 그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차량을 처음 탑승해서 초반부에도 언급을 했지만, 실내 이 사이즈를 보면 약간 제가 타가본 준중형 스포티지 차량이랑 그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외관 사이즈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경쟁차종으로 언급한 뭐 산타페나 그리고 소렌토 차량과 외관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사이즈에서 이 체로키 차량이 좀 작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스포티지와 투싼 차량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전장과 전고를 제외하고 작은 사이즈를 보여주는 게 이 체로키 모델이에요. 그래서 약간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모델을 보고 있으면 컴팩트한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 나요. 이 디자인의 영향도 좀 없지 않아 반영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기본적으로 이 전에도 한번 미국 차량들 특징이 이래요 라고 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체로키 차량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좌우에 확대되는 화각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되게 시야각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사이드 미러 사이즈, 크기, 이 반사되는 이 화각,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을 좀 보시면 대체적으로 LED가 전면에도 많이 쓰였지만 후면에도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 테일램프 그리고 LED 포그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면, 측면도 그랬지만 후면부도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 느낌을 줍니다. 뭐 그건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트렁크 기본 용량은 731리터 정도 나오고요.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 1549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중형 SUV라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트렁크 사이즈 부분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트렁크 구성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 사이즈는 되게 컴팩트하게 꾸려놨는데,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웬만한 중형 SUV급처럼 뽑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 사이즈만 보면 사실은 되게 큰 것 같기는 해요. 차량이 워낙 컴팩트한 사이즈라. 지금 공교롭게 저쪽에 소렌토 가고 있죠. 그리고 저쪽에 산타페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또 보니까 타서 보니까 사이즈는 그냥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구나. 근데 외관에서는 사이즈가 좀 많이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중형 SUV지만 약간 컴팩트한 이런 느낌을 좀 지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옵션 구성은 뭐 2열까지는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송풍구만 그냥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 하단에 USB 타입 A와 시프트 각 2개씩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으로 보면 사실상 제가 좀 등치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그래도 주먹 2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나오는데, 이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딱 닿을랑말랑해요. 근데 이 1열 시트는 제가 운전을 하면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낮춰놓고 보통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2열 시트는 시트 포지션을 낮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딱 앉으면 머리카락에 스칠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치가 상당히 좋으신 분들에게는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외형 잠깐 설명드릴 때 사이즈 부분에서 일반 준중형 SUV급보다도 전고 부분이 좀 작은 부분이 이게 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거주성은 등치가 좋으신 분들은 머리 공간은 조금은 좁을 수도 있다, 그거는 좀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뒤쪽을 봐도 헤드 공간만 조금 확보를 해줬으면 조금 무난한 이 거주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뭐 아쉬운 거죠, 뭐. 등치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집 체로키 차량 가속 성능을 잠깐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셀렉 트레이는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자세제어 장치를 또 꺼주는군요.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가속감, 아까 뭐 방지턱 구간에서도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엔진의 특성만 보면 그냥 무난한 수준의 가속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뭐 터보 엔진에 조금은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속 성능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최고 출력 부분이 이게 정확히 레인지가 잠깐만요. 6,400이네요. 그러니까 최고 출력이 이제 폭발하는 시점의 레인지가 6,400rpm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RPM 게이지가 딱 그 위치에 레드라인으로 딱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패들 시프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이 변속기 반응 조금은 딜레이가 있는 편입니다. 이 변속을 한다고 바로 이렇게 체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한 0.5초에서 1초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0.5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패들 시프트를 아무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 고속 주행으로 넘어가는 차량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터널 구간을 통과했을 때 대략적인 이 속도를 보면 2.0L 자유느끼 엔진 시승했던 적이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일반적으로 주행했을 때 그래도 딱 그 속도 기점이 있거든요. 그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 속도. 근데 이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 속도는 터보 엔진이 달린 모델들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하면 한 20km에서 30km는 조금 덜 나왔어요. 속도가. 그만큼 이 엔진 자체는 이렇게 막 스포트 드라이빙을 하고 뭐 고속 뭐 주행을 하고 이런 성향의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파워트레인만 기준으로 보면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로백 성능부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0초가 넘어가서 10초 안쪽은 데이터가 따로 쪽으로 정리가 되고 10초 이상은 아더라고 해서 그냥 기타로 다 빼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특정만 봐도 상당히 조금은 이 가속능은 조금은 아쉬운데 일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 패들 시프트를 제가 직접 사용을 해서 제가 직접 이 기어 단수를 조정해서 주행을 했고요. 후반부는 그냥 단순히 스포츠 모드만 놓고 가속 페달만 밟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잘 나온 데이터는 이 패들 시프트로 직접 수동으로 제가 기아 변속을 했을 때가 좀 제일 잘 나왔고요. 가장 베스트 랩은 두 번째 측정한 베스트 랩이네요. 그래서 12.19초 정도 나왔고요. 와, 이거 아까 뭐 본시승기 때도 언급을 했겠지만 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졌어요. 206m 정도가 걸렸습니다. 0에서부터 100km까지 주행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 불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시승했던 평범한 실험실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하위권이네요. 뭐 이거는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차량 파워트레인 성능 자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이게 달리거나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차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고 이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제동 성능을 좀 보겠습니다. 제동 성능도 데이터 보면은 초반에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로 나오긴 했는데
이 측정 자체가 초반 데이터는 지금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로 딱 세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를 하고, 그러면 후반부에 측정한 이 제동 성능 테스트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 41m 정도가 나왔고요, 시간은 2.9초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반복적인 테스트를 해도 다 이 수준인 것 같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일 초반에 잰 거는 40m대로 나왔고, 그거는 어차피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를 하더라도 41m에서 42m 수준으로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41.47인데 기존의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제동 성능은 오늘 또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라서 이 변수까지 좀 감안을 하면 그래도 뭐 파워트레인 성능을 봤을 때는 제동 성능은 괜찮은 편입니다.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뭐 가속 성능은 그냥 뭐 차량의 파워트레인 스펙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동 성능 부분에서는 의외로 가속 성능 데이터랑 제동 성능 이걸 비교해 보면 제동 성능이 오히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거의 중간 정도의 포지션에 위치하는 이 제동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제동 성능은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파워트레인은 조금 약하지만 제동 성능은 좋은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없지 않아 조금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체로키 차량 기본적으로 지난번 시승했던 루비콘이나 글래디에이터 차량을 생각했을 때 확실하게 이제 온로드용 SUV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2.4L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속력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그냥 무난한 수준의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서두에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시승해보고 이 경험을 한 느낌으로는 그래도 3000cc 이상으로 넘어가야 이 약간의 가속력과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로키 차량에 달려있는 2.4L는 그냥 무난한 수준의 일상 영역에 주행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동 성능 같은 경우는 의외로 파워트레인 성능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사실 가속력 부분에서는 뭐 요즘에 파워트레인이 조금만 튜닝을 해도 이 가속력 부분 웬만큼 다 뽑아내 주거든요.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제동 성능 부분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조금 아쉬운 건 저같이 등치 크신 분들은 이제 뒷좌석에 앉으면 이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SUV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약간은 실내 공간에서는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를 제외하고 지난번 오프로드 차량 뭐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루비콘 차량에서 이 부족했던 그 실내 옵션 구성들이 이제는 대부분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프에서 딱 오프로드와 온로드 성향의 이 차량들을 구분해 놨다는 것도 좀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프 차량은 또 이 약간은 이 옵션도 좀 빠져 있고 약간 기계적인 그런 스타일의 느낌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차량을 주행했을 때 막 롤링도 있고 막 이런 데 넘어갔을 때 이렇게 뭔가 이 오프로드의 이 느낌을 잘 살려주는 차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대부분 빠지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차량 성향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프로드 성향과 온로드를 다 종합적으로 이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좀 더 가격대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차량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실내 옵션 구성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시승하면서. 뭐 예전에 시승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조금 채워졌던 것 같아요. 이 실내 옵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 체류키 차량을 시승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